이 이미지를 아주 주의 깊게 봐. (2026년 1월 9일) 밤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 중 하나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어. 오레슈니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그 미사일은 폴란드 국경에서 70km 떨어진 리비우를 타격했다. 푸틴은 나토 회원국에 그렇게 해도 결과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완전히 틀렸어. 같은 밤에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으로 잔인하게 대응했고 그 행동은 전쟁의 규칙을 바꿔버렸지. 계속 시청하세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공격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숫자를 알게 되면 왜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그렇게 잔혹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1월 9일 밤 우크라이나는 평소처럼 가족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숙제하며 사람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30분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건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242대와 미사일 36기가 동시에 발사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이 밤새 대피소에서 추위에 떨며 집이 남아있을지 모른 채 지냈습니다. 키이우 수도에서 4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구급대원인 세르히 스몰리악 38세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날 밤 키이우에서 2번의 공격을 감행하며 같은 장소를 2번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세르히는 일하다가 생명을 구하려다 러시아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50km 서쪽의 르비우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곳은 나라의 맨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가족들이 그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곳은 아이들이 여전히 끊임없는 공격에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월 9일 밤 모든 것이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르비우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을 하늘에서 목격했습니다. 6개의 빗줄기가 불가능한 속도로 내려왔고 각 빗줄기는 다시 6개의 물체로 나뉘었습니다. 총 36개의 빛나는 점들이 떨어졌고 그 중 하나가 오레슈니크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오레슈니크라는 이름은 러시아어로 헤이즐넛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폭탄들이 나무의 가지처럼 퍼지며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시적인 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시속 13,000km, 즉 마하 10의 속도로 이동해 음속의 10배입니다. 이 속도라면 미사일은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20분도 안 되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권 재진입 시 온도가 너무 높아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속도가 아니라 그 미사일이 싣고 있는 탄두입니다. 오레슈니크 한 발은 한 번에 36개의 폭탄을 쏩니다. 6개의 주폭탄, 이 각각 6개로 분리돼 동시에 36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몇 개를 격추시켜도 나머지는 목표를 명중시킨다는 뜻입니다. 거의 막을 수가 없습니다. 푸틴은 이미 이 미사일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에드니프로 시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경고였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월 9일 푸틴은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나토의 폴란드 국경에서 70km 떨어진 리비우를 겨냥했습니다. 메시지는 유럽에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면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도 공격할 수 있고 당신들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그저 공격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며 대응할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오레시니크가 아직 공중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나토 근처를 공격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월 9일 같은 밤에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전선이나 국경 근처 군사기지가 아니라 러시아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볼고그라드는 전선에서 500km 떨어져 있고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떻게 러시아 영토 안에서 500km나 날아가면서 격추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은 놀라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드론은 당신이 상점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드론이 아니라 장거리용 드론으로 깊숙한 임무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드론입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제작되었고 다른 일부는 상업용 드론을 무기로 개조한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낮고 천천히 날아가는 결정적 이점이 있습니다. 느리게 나는 것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러시아 레이더는 빠른 비행기와 미사일, 시속 800km, 1000km로 날아가는 물체를 탐지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은 시속 150에서 200km로 매우 낮고 느리게 날아가서 종종 탐지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1월 9일 밤 드론들은 탐지 없이 지나갔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 영토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방공망을 피해 신중히 계획된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드론들은 방어가 약한 들판, 숲, 시골 위를 날아갔습니다. 드론들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볼고그라드는 예전에 스탈링그라드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바로 그곳에서 소련이 2차 대전 때 나치를 물리쳤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저항의 상징이라 푸틴은 공격을 상상도 못했지만 실제로 공격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주토프스카야 석유 저장소였습니다. 수백만 리터의 연료를 저장하는 거대한 탱크 단지입니다. 이 연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공급됩니다. 탱크, 트럭, 헬리콥터 모두 이 연료에 의존합니다. 드론이 첫 번째 폭발을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타격했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폭발들이 일어났으며 탱크마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화재의 불빛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하늘까지 밝게 비췄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불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리터의 연료가 연기로 변했고 러시아의 남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연료가 없어 차질을 빚었습니다. 탱크와 헬리콥터, 전쟁 기계가 모두 멈춥니다. 두 번째 목표가 진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벨고로드는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이 도시는 대형 군수 창고가 됐습니다. 무기, 탄약, 보급품 등이 모두 벨고로드를 통과합니다. 이곳은 러시아 침공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1월 9일 밤 우크라이나는 이 심장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은 군사시설만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전력망, 변압기, 변전소 등 현대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기반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새벽 무언가가 일어났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춥고 정말 춥습니다. 불을 켜보려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휴대전화를 들어도 신호가 없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보이는 것은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겨있고 바깥 온도는 영하 14도입니다. 전기도, 난방도, 수도도 없고 병원은 비상 발전기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공장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언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복구팀이 전력 복구 작업을 했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며칠, 길면 몇 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인들도 전례 없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매일 겪고 있습니다. 추위, 어둠, 불확실성,
무력감, 그리고 삶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느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러시아 내부로 끌고 갔고 푸틴은 이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밤의 의미, 전쟁 규칙 변화 이유, 푸틴이 처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의 3년 동안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팔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전쟁은 멀리서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일상과 출근, 자녀의 등교 모두 계속되며 이 일은 군대가 맡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쟁은 그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멀고 추상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1월 9일 밤 벨고로드의 60만 명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추위와 어둠, 두려움을 느꼈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를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도시들도 공격할 수 있고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다면 또 무엇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취약하다면 왜 계속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있나요? 볼고그라드 공격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전략적이었습니다. 연료 저장소 파괴는 러시아 군사 작전이 느려지고 어려워지며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푸틴이 이를 정당화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공격이 전 세계에 보여준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방역해 적 영토로 싸움을 옮기며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푸틴은 오레시니크를 발사하면서 유럽을 위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켓들을 격추시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고 있는 나라는 민간 도시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필요가 없고 승리하고 있는 나라는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회복력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으며 푸틴이 무엇을 던지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푸틴이 공격할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전쟁은 달라졌고 이제 러시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결과를 느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푸틴은 오레시니크를 가질 수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가질 수 있으며 핵무기도 가질 수 있지만 그 무기들이 불러오는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응을 통제할 수 없고 이야기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 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말이죠. 2026년 1월 9일 밤은 푸틴이 자신의 힘을 보여준 밤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영토로 확대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친구와 공유하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